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람들 참 부지런하기도 하네요. 이 이른 시간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저지만 진짜로 대단한 건 저 사람들이지 싶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건물 팔 생각 없다니까요. 오늘은 다른 제안을 드릴 겁니다. 현 시세의 1.5배는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게요. 도대체 어느 분이 이런 낡고 허름한 건물을 사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심도 아니고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곳에 위치한 걸 굳이 웃돈 줘서 사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요? 혹시 이 근처에 개발 정보라도 있대요? 아유, 개발은 무슨 개발입니까? 근데 왜 웃돈까지 주신다는 건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네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 건물 안 팝니다.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아무리 찾아오셔도 안 파니 헛걸음 그만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엔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 진짜 이게 기회라니까요? 더 이야기 섞어봐야 답이 안 나올 기색이더군요.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가진 이 낡은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듣자 하니 이 근방에 재개발 루머가 쏠쏠 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때문이지 싶습니다. 설마 그럴까 싶긴 한데 이 허름한 건물에 웃돈까지 주겠다는 걸 보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뭐가 됐건 전 건물을 팔 생각이 없답니다. 이 건물 저한테는 각별한 의미거든요. 건물이면 건물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건물에 깃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정말 독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주세요. 그 목표가 있었으니 제가 그토록 열심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처에서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손자를 얻어 할머니가 된 애들도 있는데 전 손자는 고사하고 자식도 없이 홀로 늙어가고 있는 독거 중년입니다. 늙어 등 긁어줄 상대도 없는 주제에 웃음이 날까 싶으시겠지만 전 지금의 제가 좋아요.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전등을 켜는 순간이 잠시 쓸쓸하긴 하지만 쓸쓸하다는 게 고통스럽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쓸쓸함 정도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저였으니 그리 낯선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가도 집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답니다. 두 분이 다른 집 부모님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 저녁 늦게나 되어야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사정이 그러니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 저녁도 제가 차려야 했습니다. 겨우 10살짜리가 웬만한 가정주부 못지않은 음식 솜씨를 지닐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음식 솜씨라고 하니 뭐 대단한 거라도 한 거라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없었어요. 끽해봐야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전부였거든요. 저희 집이 참 가난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고하셨어요. 그러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대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두 분이 만나 부부가 되었으니 두 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어린 제 눈에도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그래도 삼시세끼 정도는 걱정 않고 먹고 살 수 있어야 할 텐데 그조차도 쉽지 않더군요. 제가 동생과 한 방을 쓰게 된 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같이 살아야 했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게으르거나 한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빠도 그랬지만 엄마는 그렇게 일을 하고 오셔서는 또 집에서 부업을 한다며 밤을 새시던 분이셨거든요. 아직도 전 엄마가 언제 잠을 자는 건지 잘 몰라요. 제 기억 속 엄마는 언제나 깨어 있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좀처럼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언제나 두 분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저희 남매한테 물려준 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부지런하게 사시는 걸 보고 자랐으니 저랑 남동생도 게으름 따위는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제대로 된 참고서 하나 없이 지냈어도 성적은 좋은 학생이 된 거죠. 조금만 형편이 됐어도 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고3 담임이셨던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 사실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럴 수 없었어요. 학비가 안 든다고 공짜로 대학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과는 다른 도시에 있었으니 기숙사비도 필요했고 밥값 따위 등의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런 걸 충당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그럼 저만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다만 얼마라도 부모님께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제 동생도 생각해야 했어요. 저도 공부를 곧잘 했지만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잘했답니다. 전교 1등을 놓쳐본 게 딱 한 번인 그런 아이였어요. 전교 1등을 못했다고 펑펑 울던 그런 놈을 보고 누나인 제가 어떻게 대학 따위의 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직을 했어요. 처음 취직한 곳이 조그만 프레스 제작업체였습니다. 격리로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이것저것 다 아는 심부름꾼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푼돈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그거라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나면 어찌 그리 마음이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보고 배운 게 열심히 일하는 거였으니 자연스레 그리 될 수밖에 없었죠. 그걸 사장님이 참 예쁘게 봐주셨어요. 하는 짓도 야무지고 머리도 똑똑해 보이는 놈이 게으름도 안 부리니 예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사장님 따님이 저보다 5살 많았으니 저는 사장님 눈엔 늦게 본 막내딸 정도로 여겨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거였어요. 수경아, 이거 받아봐. 이게 뭔데요? 방송통신대 입학원서. 방송통신대요? 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누가 일하지 말래? 일 마치고 하란 말이야. 네 머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저 멍청해요. 대학 갈머리가 됐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가 아무리 어른인 척 해봐야 겨우 20살 간 넘은 아이였죠. 사장님이나 사모님처럼 노련하게 감정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었어요. 사모님은 제가 왜 방통대를 마다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셨답니다. 방통대는 등록금이 엄청 싸. 그리고 그거 아니? 국가 장학금으로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거. 거짓말이었답니다. 요새 방통대는 국가 장학금이 있지만 예전엔 아니었어요. 물론 성적이 좋거나 가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몇몇 장학금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그건 제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였답니다. 나중에는 제가 성적 우수자로 전액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처음 입학 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걸 사장님이 내주셨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 맞았거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한사코 마다했지만 두 분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네가 우리 경린이 알잖냐? 요새 우리 거래처도 많이 늘었고 당연히 수입도 늘었지. 그리고 너도 이제 경력이 늘면 월급도 오를 거고 아니 네가 잘해줘서 한결 수월해진 것도 있지. 그러니 이건 보너스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대를 다닐 수 있었답니다. 일이 끝나고 저녁에 공부를 해야 하니 피곤하긴 했지만 배우는 재미에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4년을 노력해 학사모를 썼던 날 사장님 사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펑펑 우셨답니다. 이젠 사장님 사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뵙진 못하지만 저한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던 분이세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족을 제외한다면 가장 소중한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연차가 늘면서 급여도 조금씩 올랐고 부모님도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시면서 동생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일도 마냥 힘들지만은 않게 느껴졌어요. 제 동생은 저희 모두의 기대에 걸맞게 서울의 유명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해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었답니다.
어렵긴 해도 그때가 가장 걱정이 없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행복한 시간은 항상 짧게 느껴지는 법이라죠. 제가 그랬어요. 저희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이 사업 확장에 대한 꿈 때문에 외부 전문가 한 분을 영입하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사실 제 책임도 없진 않았죠. 제가 경린이 좀 더 꼼꼼하게 돈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사기꾼이 워낙 치밀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거치지 않고 사장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통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적었답니다. 그래도 저희 사장님 대단하셨어요. 당신 전 재산이 날아가는 와중에도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을 다 챙겨주셨답니다. 저희 공장에 몽골 사람과 필리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것도 한 푼 떼어 먹지 않으실 정도셨어요. 진짜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재산을 숨겨놓기도 하고 어차피 망하는 순간이니 남은 직원들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저희 사장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노년에 고생 많으셨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그 사기꾼은 끝까지 잡히지 않고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다 자기 잘못이라던 분이셨어요. 사장님, 전 안 받을래요. 당장 사모님이랑 계실 곳도 마땅치 않으실 거잖아요. 이놈이 날 뭘로 보고? 내가 천하의 정동기야. 그깟 또 금세 구해와서 집 구할 테니 걱정 마. 그보다 네가 걱정이다. 넌 아직 일해야 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은 그 와중에도 제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답니다. 사장님의 지인이 하시던 인쇄소에 저를 부탁하셨더라고요. 사장님 추천이니 금세 그러시겠다고 하셨대요. 저희 사장님 사기꾼에게 당해서 그렇지 사업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솔직히 저 회사를 옮기면서도 금세 사장님이 재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다시 갈 생각이었답니다.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큰 소리는 뻥뻥 치셨는데 그 충격이 너무 크셨던 모양이었어요. 몸도 안 좋고 이후 하던 일도 잘 안 돼서 이후 단 한 번도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사장님 사모님 생신 때면 전화라도 드리며 관계를 유지했을 정도로 제겐 소중한 분들이셨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을 만난 것도 사장님 덕인 거죠. 사장님 추천으로 일하게 된 인쇄소에서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구두 제조 회사의 홍보실 직원이었답니다. 저희가 상자 인쇄 같은 걸 했거든요. 그 회사 상자도 저희 인쇄소에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저희 회사를 드나들다 남편을 만나게 돼 연애를 하게 됐으니 다 사장님 덕분인 거였죠. 나중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 본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있는 집 자식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이 여유가 있고 성격도 무던했어요. 단지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게 문제였지만 특별히 문제랄 것도 없었죠. 처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 크게 욕심이 없이 자라다 보니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정도, 그게 남편이 가진 단점이었답니다. 거기에 반해 저는 남편과는 전혀 달랐죠. 태어난 환경부터 성격이나 일처리 방식 같은 것이 완전 극과 극이었거든요. 전 무슨 일이든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타입이었어요. 미적거리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질색이었고요. 남편이 그런 제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못할 것 같은 일도 척척 해내는 모습이 너무 멋졌대요. 그렇게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나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라고 남편과의 결혼을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순하고 부드러운 남자였으니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싶었답니다. 근데 양가의 경제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였어요. 저희 집이 찢어질 듯한 가난에서 막 벗어난 정도였으니 여전히 평균적으로 보면 못 사는 축이었죠. 그에 반해 남편 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시아버지 덕에 무엇 하나 모자랄 게 없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긴 해도 워낙 보고 들은 게 많았어요. 너무 기우는 결혼이 좋지 않다는 정도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아이, 우리 성희놈이 그렇게 아가씨 칭찬을 하더군. 아이, 그래, 대학은 어딜 나왔나? 방송통신대를 마쳤습니다. 방송통신대? 아이, 그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나? 그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들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신 거였나 봅니다. 거기에다 저희 집 형편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다 듣고 나신 뒤에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아마 저희 결혼을 꽤 반대하셨을 겁니다. 근데도 남편은 그런 말을 제게 하질 않았어요. 남편의 고집이 아니었다면 저희 결혼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시아버지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답니다. 그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과정에서 제가 보여준 것들, 그러니까 혼수나 그 밖의 결혼 준비물들이 당신의 기대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저희 형편 이상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시아버지 기준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을 테니 안 그래도 못마땅하던 제가 한층 더 꼴보기 싫으셨던 거죠. 때론 남편이 그런 걸 느끼고 시아버지한테 항의를 할 정도였어요. 시아버지가 밖에서는 독불장군에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오직 한 사람, 남편에게만은 꼼짝을 못하셨어요. 자식 사랑이 지극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엄마 정을 못 받고 자란 남편에 대한 치근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교 시절 암으로 돌아가셨다더군요. 집안에 돈이 워낙 많았으니 시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해도 살림 걱정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파출부 아주머니가 매일 출근해서 밥이며 청소, 빨래 등을 도맡아 주셨으니 그런 불편은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없다는 건 쉬이 메울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던 분이셨어요. 저희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하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승낙하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자기 눈에는 차지 않는 제가 더 얄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며느리가 아닌 파출부나 하인처럼 생각한 거였죠. 제가 시집 오자마자 원래 일하시던 파출부 아주머니를 내보낸 게 그 증거였습니다. 이제 집에 새 사람도 들어왔으니, 아이, 살림은 새 아가가 하는 게 낫겠지? 아이, 아버지, 이 사람 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해요? 이 말만 두 집 살림이지.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 두 층밖에 안 떨어졌는데, 굳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것도 좀 그렇지 않냐? 요새 파출부들이 아이, 집안 물건 훔치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지 않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귀중품도 많고. 아이, 그래도. 아니야. 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살림을 할게요. 지난번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겠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나 사실 회사 일하는 것보다 살림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파출부 계속 쓰는 게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응? 아무리 남편이라도 제 말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만큼 남편이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뜨겁던 사랑이 그리 빨리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은근한 멸시와 구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그날 하루 힘들었을 저를 위로해주던 따뜻한 남자였어요. 덕분에 힘든 것도 몰랐고 시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보든 괜찮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나마 저를 사람 대접해준 순간이 있다면 그건 식사를 하실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워낙 어린 시절부터 음식을 만들어 와서인지는 몰라도 남들보다 음식 잘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사모님 도와서 음식을 만들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다들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원들이 어린 아가씨가 음식을 해주니 대견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음식을 맛보고 그러시는 걸 보고 비로소 알았어요. 그날 제가 육개장을 끓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주부 구단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육개장 만들기가 참 쉽거든요. 좋은 양지머리 떼어와서 대파에 고사리, 마늘, 생강 넣고 푹 끓이는 게 다니까요.
핏물을 빼고 대파를 볶고 이런 건 어느 음식이나 별 다를 건 없죠. 마지막으로 국간장으로 간만 잘 맞추면 스스로 재료에서 우러나온 맛이 음식을 맛나게 해주는 거랍니다. 사실 모든 요리가 다 그래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알려줘도 그 맛이 안 난다고 하는데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손맛이라고 그러시던데 전 손맛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히 그렇게 된 거니까요. 육개장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도 제가 만들면 맛있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대놓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아버님이 수시로 뭐가 먹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그 증거였죠. 저희 시아버님이 엄청 미식하시거든요. 돈도 많고 사업자 만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 전국 각지의 맛집 음식은 줄줄 꿰고 계시는 분이세요. 남편 말로는 그전 파출부 아주머니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없다고 그랬을 정도세요. 그런 분이 제 음식은 흡족해 하셨죠. 그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함께 밥 먹는 사이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조금씩 시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욕심을 가져볼 법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나아지던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한순간 원래대로, 아니 원래보다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듯 늦잠을 잔 남편이 일어나기를 맞춰 만둣국을 끓여주고 나서 남편이 TV 시청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평일에 자주 못 보니 주말이라도 함께 시간을 가지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원들에게 주말이란 마음껏 게으름을 부려도 되는 시간이라는 걸 잘 아니 남편을 방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자 멍 때리기도 그래서 시아버지 집 청소를 할까 했습니다. 마침 그날 시아버지가 약속이 있으셔서 나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자기야, 오늘 아버님 약속 나가신 거 맞지? 아, 오늘 땡땡섬유 김 회장님이랑 낚시 가신다고 그랬어. 왜? 자기가 나랑 안 놀아줘서 아버님 집에 가서 침대 시트나 빨려고. 왜, 놀아줄 거야? 잠시만. 보던 것만 마저 보고 놀자. 알았어. 나 아버님 집 가서 빨래만 돌려놓고 올게. 시아버지가 나갔다고 생각했으니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속옷만 입은 젊은 여자가 나오지 뭡니까?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당신 누구야? 누군데 여길 와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집에 여자가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속옷만 입은 젊은 여자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지 뭡니까?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누구길래 여기를 와? 오빠, 좀 나와봐. 여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방문이 열리더니 사각 팬티에 러닝셔츠만 입은 시아버지가 나오시지 뭡니까? 차라리 속옷만 걸친 여자를 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을 땅으로 내렸답니다. 뭔데? 아니, 넌 여길 왜 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시아버님 댁에 들르는 건 당연한 거였죠. 집안 살림을 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런 제게 왜 왔냐고 묻는 건 말이 안 됐죠. 시아버지도 당황하셨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에게 젊은 여자와 있는 모습을 보였으니 민망했을 겁니다. 얼핏 봐도 제 또래처럼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와 속옷 차림으로 집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는 분명했죠. 보기엔 그랬지만 사실 죄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한참 지났고요. 시아버지가 누굴 만나건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했습니다. 어쨌건 그건 시아버지의 사생활이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오늘 약속 나가신 줄 알고 저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았을까요? 근데 허겁지겁 돌아가는 제 뒤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오빠, 누구야? 누군데 오빠 집을 맘대로 드나들어? 설마 놔두고 딴 여자 만나? 생긴 것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오빠 스타일 같지는 않은데. 예끼 이놈.
내 눈이 얼마나 높은데? 아이, 우리 집 파출부요. 오늘 내가 약속이 있는 줄 알고 들른 모양이다. 화장실에서 뭘 했길래 일이 늦어? 아이, 어서 들어가자. 아유, 못 말려. 그래, 간다 가. 둘러대다 보니 그리 된 거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며느리인 제게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으니 여자를 보내건 혹은 변명을 하건 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시아버지는 제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셨어요. 어떻게 며느리를 파출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였을까요? 제가 바로 내려오자 남편이 의아한 듯 되묻더군요. 빨래한다며? 왜 이렇게 일찍 내려와? 아니, 생각해보니 내가 며칠 전에 아버님 시트를 빨았더라고. 올라가다 생각나서 그냥 내려왔어. 이 사람이 벌써 치매가 오나? 남편에겐 차마 방금 전 제가 본 그 장면을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누굴 만난다고 남편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설령 그 상대가 제 또래의 여자라고 해도 그 사실엔 변함이 없고요. 다만 굳이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상식이 없는 여자는 아니었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아버지셨습니다. 저보고 좀 올라오라시더군요. 시아버지가 낚시를 가셨으니 당연히 저녁을 먹고 올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럴 수도 있었죠. 남편이 따라오겠다는 걸 말리고 혼자서 올라갔어요. 그러라고 그러셨거든요. 왠지 감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너는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오면 온다 말을 해야지. 죄송해요. 오늘 약속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에잉, 그건 그렇고. 너 아까 본 거 혹시 성희한테 말한 건 아니지? 네. 그나마 그 정도 눈치는 있어서 다행이네. 앞으로도 그 입 꾹 다물고. 네. 알았다. 내려가봐. 저녁은 어떻게?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그냥 가.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겠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주말엔 가급적 시아버지 댁에 들르라는 것을 삼갔습니다. 그래도 아주 안 갈 수는 없어 갈 일이 생기면 항상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그때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런 제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답니다. 너 좀 잠시 올라와 봐라.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부르셔서 올라갔죠. 뭐 시키실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현관에 있던 여자 구두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여자를 불러들인 거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안방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다고 모를까요? 내 출출해서 그러니 해물파전 좀 만들어라. 오징어랑 새우 같은 거 듬뿍 넣어서 한 3장 정도면 되겠다. 그러더니 다시 안방으로 쑥 들어가시더군요. 네, 솔직히 이해하려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어느 정도 저를 배려하신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전 여자가 안방에서 안 나오길래 뭐가 됐건 저한테는 그 사실을 숨기시려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방에 들어가기 무섭게 깔깔대는 여자 목소리가 새어나왔으니까요. 저한테 그 사실을 숨길 거였으면 최소한 목소리는 낮췄을 겁니다. 근데 그럴 의사가 전혀 없으셨어요. 제가 못난 며느리인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당신의 며느리라기보다는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파출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자를 집에 부른 상태에서 절 불러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신 거였죠. 처음으로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탐탁지 않은 며느리라고 여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시는 걸 보니 그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서둘러 해물파전을 만들어 식탁 위에 놓고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파전 다 만들었어요. 방에 가져다 드릴까요? 솔직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였죠. 내가 알고 있다는 표시였죠. 그게 시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린 거였을까요? 됐다. 그만 내려가 봐. 부하 직원한테도 그리 냉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방에 여자랑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리 물어온 제가 맹랑하다 생각된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또 전화를 거시더니 저를 찾으시더군요. 너 지금 그 행동이 뭐냐?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굳이 방으로 들어오겠다는 의도가 뭐냔 말이야. 왜?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냐? 혹시라도 새로운 시어머니 후보인지 보고 싶었던 거냐고? 분명히 말하는데, 넌 그런데 간섭할 자격이 없어.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 말 알겠냐? 네.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들끓었지만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 보란 듯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며느리한테 그 여자 간식이나 만들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랬으면 시아버지 표정이 참 볼만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순 없었죠. 어쨌건 전 며느리였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10년 가까이 살면서 시아버지 여자를 참 많이도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참 대단하다 싶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 나이에 젊은 여자를 수시로 바꾸시는 게 놀라웠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자기 아빠 뻘을 넘어서는 남자의 집에 따라오는 그 여자들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가끔은 저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남편도 그러지 않을까 무서울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은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 제가 결혼을 한 거였죠. 남편은 시아버지와는 달리 저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였어요. 적어도 제가 아이를 유산하고 일종의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기 전까지는요. 결혼 3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좀 늦은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피임을 했었어요. 아이가 들어서는 순간 신혼이 끝난다는 말을 들어서 한 2년은 아이 없이 살자고 그랬거든요. 피임을 마치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들어섰어요. 너무 좋았어요. 항상 조심조심하며 지냈는데 왜인지는 몰라도 자연 유산이 됐답니다. 의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더라고요. 임신부 중에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만큼 간절히 아이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유산 후 남편도 저만큼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사실 저도 술에 기대고 싶은 순간이 많았으니 남편이 그러는 걸 이해할 순 있었어요. 머리로는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답니다. 나 힘든 건 알잖아. 이런 때 조금 일찍 와주면 안 돼? 나도 힘들어서 그래. 정 힘들면 친정 가서 좀 쉬다 오든가. 그럴 형편이 아니니 그렇지. 어제도 아버님이 불러서 17층 갔다 온 거 알잖아. 나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말해줄 수 있지 않아? 제 몸이 그랬는데도 시아버지는 변함없이 당신의 여성 편력을 과시하셨답니다. 어떻게 자기 손자를 낳을 뻔한 여자를 그렇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런 말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제외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쓰레기였습니다. 언젠 안 그랬어. 아버지가 출출하시니 부른 거잖아. 며느리가 돼서 그것도 못해줘? 그리고 내가 등 떠민 것도 아니잖아. 당신 스스로 한다고 그랬으면서 왜 이제 와서? 아니다, 그만하자. 그쯤 들어선 남편도 저에게 종종 나를 세웠답니다. 제 탓이었을까요? 매번 집에 들어온 남편을 잡고 투정을 부려서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아 간 것도 못마땅했고 그런 저를 파출부처럼 대하는 시아버지도 싫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나마 투정을 한 거였죠.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제가 변했다며 더 밖으로만 나더니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그런 이유로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 남편 10명 중 9명은 바람을 피웠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남편과 저는 급격히 멀어졌어요. 그토록 뜨겁던 사랑의 유효기간이 고작 3년 조금 더 지나니 끝나버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과 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시아버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천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여자를 안방에 둔 채로 저한테 간식을 만들라거나 하셨는데 그즈음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야시시한 란제리만 걸친 여자들이 제 앞에서 거침없이 돌아다녔답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그 여자들 앞에서 파출부로 소개되어졌고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폭발해 버린 거였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주말에 날 왜 부르는 줄 알아? 아이, 뭐 시키실 일이 있어서겠지. 맞아. 두 사람이 먹을 음식 같은 거 만들라고 부르는 거야. 아이, 두 사람? 두 사람. 아버님이랑 젊은 여자, 그것도 항상 다른 여자지. 그래? 아이, 그렇구나. 남편의 반응이 너무 예상 외였습니다. 전 남편이 그 소리를 들으면 당장 펄쩍 뛰면서 시아버지를 찾아가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태연했어요. 비로소 제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거였죠.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뭐가? 아, 여자들이 아버지 집에 오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떠난 게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버지라고 언제까지 혼자 사실 수도 없을 테고. 아이, 뭐, 그런다고 그런 여자들이랑 결혼을 하신다는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도 남자인걸. 왜? 고자질에서 부자 사이라도 멀어졌으면 한 거야? 당신 참 순진하네. 그럴 생각이면 애당초 꿈깨. 시아버지가 여자를 데려온 걸 처음 봤을 때만큼이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었을까요? 처음 본 남편, 제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은 분명히 순수하고 맑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겨우 6, 7년이 흘렀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 새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람을 피우고도 그렇게 당당했겠죠. 당신 이게 뭐야? 왜 당신 주머니에 여자 손수건이 들어있냐고. 세탁소에 남편 양복을 맡기기 위해 주머니를 정리하다 여자 손수건을 보았답니다. 남편의 손수건은 제가 다 아니 남편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알록달록한 무늬하며 짙은 여자 향수까지 뿌려진 그 손수건은 분명히 여자 거였어요. 내 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이 여자 손수건? 에이, 그런 게 왜 있지? 아이, 몰라. 어디서 들어왔나 보지.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성을 내? 별게 아니라고? 남편 옷에서 여자 물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별게 아냐. 요새 당신 새벽에 울리는 핸드폰도 그렇고 매일 새벽같이 들어와서는 온몸에 향수 냄새 묻히고 오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당신 말대로 아버님 회사에서 영업한다고 그런다고 이해해준다고 치자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 여자한테 영업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잖아. 좀 작작해라. 내가 이러니 집에 오기가 싫은 거야. 그래, 그거 여자 손수건 맞아. 어느 룸살롱 마담이 넣었나 보지.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룸사롱도 가고 마담이랑 아가씨랑 앉아서 놀 수도 있지. 그럼 내가 거래처 사람 앞에서 난 유부남이니 혼자 놀겠습니다. 이래야 돼?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즈음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 회사 영업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 연세도 있고 하니 서서히 경영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핑계로 매일 술에 여자질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사는 아내가 안 본다고 그걸 모를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제대로 꾸려가고 싶어서요. 그랬으면 조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남편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못 견디고 폐악질이라도 부리길 바랐던 거였어요. 그럼 그걸 핑계로 갈라서려고 했던 거죠. 저란 여자는 참 비겁했습니다. 말로는 제 선택을 책임지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결국은 10년 가까이 누리며 익숙해진 돈 많은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으니까요. 저는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저 남편과 시아버지의 노골적인 냉대에 깃든 이유를 알아낸 뒤부터 나름 준비를 했답니다. 우선은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모았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시아버지 집에서도 서류들을 훔쳤어요. 정확히는 훔친 게 아니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밖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참 부주의한 분이셨어요. 제가 집 청소를 하다 보면 회사 재무제표나 그 밖의 보안 서류들을 수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큰 기업 같으면 1급 보안 서류로 분류돼 회사 밖으로는 절대 유출시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개중에는 시아버지가 세금을 횡령하기 위해 탈세한 자료나 소위 말하는 회사 돈을 당신 앞으로 만들어 놓은 비자금 관련 자료들도 적지 않았답니다. 제가 매번 청소를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안방 침대 곁에 놓아두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인쇄소에서 기계나 돌리는 무식한 것이 재무제표 같은 걸 봐봐야 뭘 알겠냐 싶으셨겠죠. 그러니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생각 없이 방치했던 거고요. 시아버지가 제 전공이 무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셨다면 그러시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는 걸 알고서도 그러실 순 없었을 테니까요. 하긴 시아버지 탓을 할 일이 아니었죠. 그 덕분에 제가 종잣돈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내치고 자신의 와이프로 만들고자 했던 여자는 시아버지의 지인의 딸이었답니다. 비슷한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이었으니 생활 수준이나 경제력이 비슷했을 거예요. 저와는 전혀 딴판이었죠. 그 여자가 처녀 시절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이유로 판사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내쫓긴 여자였어요. 남편이랑 제대로 어울릴 법한 여자였죠. 시아버지의 며느리로서도 제격이었고요. 저라고 귀가 없을까요? 그래서 더 버틴 거였어요. 제가 물러서지 않으면 남편이 그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은 남편이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상처만 주면서 살 이유가 뭐야? 내가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뭐 이 정도면 당신 혼자 살아도 큰 문제 없을 거야. 남편이 건넨 위자료는 현금 얼마와 시아버지 건물에 딸린 상가 사무실 한 채였습니다.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로 제 인생을 망가뜨린 보상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악에 바칠 대로 바친 상황이었어요. 위자료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편이 가진 것을 하나라도 더 없애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찾아갔죠. 어떻게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해?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불길했어. 없이 사는 것들이 결국 원하는 게 돈이라는 걸 내 모르지 않았는데. 네, 제가 없이 살아서 돈 말고는 분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사무실 하나 준다는데 아버님은 뭘 주시겠어요? 그 사람보다는 아버님 재산이 훨씬 많으니까 더 많이 주셔야 할 겁니다. 시아버지가 혀를 내두르시대요. 독하다며 금세라도 쌍욕을 하실 표정이셨어요. 그럴 순 없었죠. 제 손엔 자신의 비리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가 사무실 2채를 얻어냈습니다. 총 3채를 받고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제 평생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었습니다. 제가 멀쩡한 여자였다면 그 돈으로 누구처럼 시외곽에 카페 같은 걸 사서 여유롭게 살았을 거예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헤집는 대신 앞으로의 행복을 설계하며 사는 게 더 나았겠죠. 근데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받았던 수많은 모욕에 이미 제 영혼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거든요. 왜 제가 그 꼴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 싫다는 시아버지 집을 쓸고 닦으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줄 때까지 열과 성을 다했다고요.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해 좋은 아내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건 맞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철이 들 무렵부터 전 항상 제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었어요. 그건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대가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저를 망가뜨린 대가로 건네받은 거액의 현금으로 저를 위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목표는 제가 원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사는 한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였답니다. 제 입장에서야 큰돈이지만 남편과 시아버지한테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돈이었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리 하찮게 대할 수 있었던 건 결국 그 돈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심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기로요. 근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었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기만 했다면 시아버지 회사가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가끔은 하늘이 혹은 신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대표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나셨어요. 연세가 연세이니 그럴 상황이었죠. 남편이 원래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제가 끌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즈음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새로 결혼했다는 그 여자의 엄청난 낭비벽으로 고민을 안게 되면서 부부관계에 금이 간 건 물론이고 시아버지의 아들답게 이 여자 저 여자를 오가는 통에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회사는 어려워져 갔어요. 전 그 모든 걸 체크하고 있었답니다. 제 동생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금융사에 들어갔어요. 홍콩에 있는 곳이었어요. 동아시아 담당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국내 정보를 수시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사실 시아버지 회사 정도를 체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 회사를 다룰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동생은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 주었어요. 누나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잘난 동생을 둔 덕에 전 이혼 후에도 남편의 동태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 5년이 지나 남편 회사는 거의 파산 지경이 되었답니다. 회사만 그랬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돈이 없는 남편을 더 이상 남편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던 그 여자는 이혼과 동시에 자기 아빠가 남편 회사에 투자한 돈을 다 뽑아갔답니다. 안 그래도 힘들던 회사에서 거액의 투자금이 뽑혀져 나가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죠. 그렇게 빚잔치를 벌인 끝에 남편은 알거지 신세가 되어더군요. 그 정도면 속이 풀릴 것도 같았다면 저를 잘못 보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분이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이것저것 다 처분하긴 했지만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변두리 쪽에 허름한 건물 하나요. 그게 시아버지의 명의는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친척 어르신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 빚잔치를 했어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온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다 그렇지만 자기 돈으로 건물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일반적인 건물 구입자의 의도니까요. 시아버지의 건물 역시 그랬습니다. 그것 말고는 재산이 다 날아갔으니 매달 돌아오는 거액의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웠을 거예요. 이대로라면 은행에 넘어가 경매장에 나오는 일만 남은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그걸 사겠다고 한 거죠. 제가 시아버지에게서 받아낸 상가 사무실 세 채를 판 돈을 동생에게 맡겼답니다.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일하는 금융 전문가답게 동생은 그 돈을 엄청나게 불려주었어요. 사실 그 돈이면 제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 동생한테 맡긴 게 아니었어요. 언젠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냉대한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갑질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만든 돈이었답니다. 참 치졸하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그 방법 아니면 제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네가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어? 너 설마? 뭐요? 왜? 제가 당신 돈이라도 훔쳤을까 봐요? 전 안 그래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이 돈이면 이 건물 살 수 있겠죠? 고양 것. 안 판다.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은행 대출이자 밀린 게 몇 달인지나 아세요? 이대로라면 경매 넘어갈 텐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두어 번 유찰되면 나중에 팔려도 은행 돈 갚고 나면 빈털터리실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냐고요. 저니까 이런 건물 산다는 거예요. 한때 당신 며느리였단 이유로 사주겠다는데 정 싫으면 마세요. 그래도 이 돈이면 은행 빚 다 갚고 밥은 먹고 사실 텐데. 제 말에 틀린 구석이 없었답니다. 지금이야 개발 호재로 건물값이 뛰고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꺼냈을 땐 그저 서울 변두리에 낡고 허름한 게다가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운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 안 팔 수가 없었죠. 사실 그 양반이 망하는 꼴을 보려면 그냥 이자를 못 내서 경매에 넘어가게 놔두는 것이 더 나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렇게 깔보던 나한테 설설기며 건물을 넘겨야 하는 그 비굴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제 목표가 이뤄졌어요.
남편이 그걸 알고는 제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지만 그게 어디 용서겠어요. 이제는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어버린 전처에게 뭔가 빌붙을 게 없나 싶어서 하는 쇼였는걸요. 생각하면 그 사람들만큼이나 유치하고 천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조차 민망한 일이었죠. 그래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 진짜 망가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생각보다 개운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끝났구나 하는 마음 정도가 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과연 잘한 짓이었을까요? 그래도 이젠 새롭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게 입주민들의 임대료를 주변 건물보다 싸게 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랄까요? 어차피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요. 덕분에 주변 건물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요. 제가 잘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이제 참혹했던 과거는 잊고 앞으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씀 전하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처지가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돈 많다고 가난한 며느리 무시하고 으스대던 시아버지가 결국엔 자신이 한 짓을 고스란히 받으셨네요. 사람 인생사 새옹짐하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